주민센터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 때문에 매달 받으시던 지원금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자식한테서 용돈 받는다는 말 한마디 잘못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주는 용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둘째, 일자리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셋째, 자동차 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넷째, 집을 비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섯째, 진짜 공무원과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민센터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자녀분들이 용돈 보내주시냐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아들이 효자라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준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매달이라는 단어, 30만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정부 전산에서는 이것을 정기적인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마치 월급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달 받는 생활비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나 명절에 고기라도 좀 사 먹으라고 어쩌다 한번 보태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원비, 약값처럼 특정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잠깐 빌린 물과 같습니다. 수도꼭지에서 계속 나오는 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 규정을 보면 치료비나 간병비 목적의 지원은 비정기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시면 소중한 지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이야기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어디 소일거리라도 하시냐는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건강해서 돈 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네, 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라고 덜컥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일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성격의 일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계산해 버립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황금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 전부를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하느라 고생하셨으니 일정 금액은 빼주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가끔 나가서 도와주는 일용직인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시면 공무원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근로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몰래 일하다가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들통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자동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원 다니실 때 참 힘드시겠어요. 혹시 차 타고 다니시냐는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들이 효자라 병원 갈 때마다 아들 차 타고 편하게 다닌다고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4명의 차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겠지만 복지 규정에는 타인 차량 상시 사용이라는 무서운 조항이 있습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된 차는 아니지만 내가 그 차를 언제든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그 차의 가격 전체를 여러분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남의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면서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2천만 원짜리 아들 차를 상시로 타고 다닌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여러분이 이번 달에 2천만 원을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기 힘들 때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만 아들이 와서 잠깐 도와주는 겁니다. 차 열쇠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탈 수 있는 내 차 같은 개념이 아니라 자녀의 배려로 어쩌다 한번 받는 긴급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했는데 집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유 제가 지금 친구 집에 놀러 와서 며칠 자고 가기로 했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잠깐 마실 나온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조사를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 주소지에 살지 않는 장기 미거주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에 물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 살고 계셔야 그 지역의 복지 혜택이 닿는 것인데 다른 곳에 가 계신다고 하면 정부는 이분은 이제 여기서 보호해드릴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리 주민센터에 내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거나 자녀 집에서 한 달 이상 머물러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세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혹은 자녀가 잠시 와서 쉬라고 해서 몇 주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고만 해두시면 공무원도 그 내용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민센터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센터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서 가족분이 맞냐고 물어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기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그때부터 피해가 시작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며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라고 합니다. 진짜 공무원과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진짜 공무원은 절대로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카드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나라에서 조사할 때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라는 제안입니다. 서류 확인을 간편하게 해야 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의 링크를 누르고 앱을 하나 깔아보세요라고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도청하고 마음대로 조종해서 돈을 빼가려는 무서운 수법입니다. 진짜 공무원은 절대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무엇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문자의 링크를 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요청합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내거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진짜 공무원의 방식입니다. 만약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 다음 평소에 알고 계시던 주민센터 대표번호나 담당 공무원의 직통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금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할수록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노리지만 여러분이 한 템포 쉬어가며 확인만 하셔도 그들의 수법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무서워서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연락을 계속 피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이 거주지에 안 계시거나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서 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소중한 지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통장 내역과 한 달 생활비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면 누구나 당황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내가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 약값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혹시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게 무슨 명목이었는지 미리 종이에 적어 전화기 옆에 두세요. 모든 답변의 핵심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지원이 비정기적이고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보는 소득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도움은 가뭄에 말라가는 논바닥에 어쩌다 한 번 내리는 빗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국가가 주는 이 혜택들은 결코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받는 동정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해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확인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제도를 더 잘 공부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 마련해둔 소중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전화를 피하지 마시고 상황을 숨기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